안녕하세요. 서점집 딸내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따뜻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삶이 멈출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죠. 계획한 대로 애써온 만큼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한자리에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며 시작되는 이야기인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하루가 나에게만은 외롭게 느껴질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이 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하층의 경비원 배치 사무실 앞에 빈 예술품 운송 상자들이 쌓여 있다. 1층의 무기와 갑옷 전시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무실에 놓여 있는 운송 상자는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커다란 박스처럼 생긴 것도 있고 캔버스처럼 폭은 넓고 두께가 얇은 것도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위풍당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옅은색 원목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희귀한 보물 혹은 이국적인 야수까지 담아 운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 보인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한 첫날, 이 견고하고 낭만적인 물건들 곁에 서서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여자 경비원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의 사수 아다다. 키가 크고 밀집 같은 머리를 가진 그녀는 동작도 갑작스러워 마치 마법에 걸린 빗자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낯선 억양으로 인사하며 내 짙은 푸른색 상의에 떨어진 비듬을 털어내고는 근무복이 잘 맞지 않는데 눈살을 찌푸린다. 그러고는 운송 중인 예술품 우선이라고 쓰인 경고 표지판이 붙어있는 노출 콘크리트 복도 쪽으로 휘휘 손짓하며 나를 데려간다. 성배 하나가 카트에 실린 채 미끄러지듯 옆으로 지나간다. 우리는 이동식 리프트 옆 달아빠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리프트 한쪽 바퀴 옆에는 반으로 접은 데일리 뉴스 신문과 종이컵, 읽던 곳을 접어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한 권이 놓여 있다. 지저분해. 아다가 내뱉는다. 개인 소지품은 락커에 보관하도록. 그녀가 평범한 철제문을 밀어 열자 마치 오즈의 마법사처럼 흑백 세상에 갑자기 색이 입혀지듯 환상 같은 톨레도 풍경, 스페인의 도시 톨레도를 묘사한 엘그레코의 대표작. 그는 그리스 출신이자 그리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신비롭고 역동적이며 표현적인 회화로 명성을 얻었다. 이 우리를 맞이한다. 감탄할 시간은 없다. 아다가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 플립북을 넘기듯 그림들을 스쳐 지나가며 수세기를 넘나든다. 그림의 내용은 신성과 세속을 오가고 배경은 스페인이었다가 프랑스가 되었다가 네덜란드였다가 다시 이탈리아가 된다. 마침내 우리는 높이가 2.5m에 달하는 라파엘로의 대작 성좌에 앉은 성모자와 성인들, 라파엘로 특유의 우아한 색감과 대칭적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 콜론나 제다나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여기가 첫 근무지인 C구역이야. 아다가 말했다. 우리는 10시까지 여기에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은 저기. 11시엔 저쪽 A구역으로 갈 거야. 조금씩 돌아다니거나 서성거리는 건 괜찮지만 친구, 우리 자린 여기야. 명심해.
자, 그 다음에는 커피를 마시러 갈 거야. 여기가 당신의 전속 근무지지? 옛 거장의 회화. 나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 운이 좋은 거야. 그녀가 말을 잇는다. 결국 다른 곳으로도 배정받게 되겠지. 고대 이집트 전시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잭슨 폴록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당신을 여기로 배치할 거야. 나중에는 아마 근무의 60% 정도만 여기서 일하게 될 테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녀는 발을 2번 구른다. 나무 바닥이라 발이 덜 피곤할 거야.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날 믿어. 나무 바닥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건 대리석 바닥에서 8시간 근무하는 거랑 동급이야. 여기서 12시간 근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발이 거의 아프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전성기 르네상스 갤러리에 있는 듯하다. 모든 벽에는 웅장한 그림들이 가느다란 구리선에 매달려 있다. 방 자체도 미용이 넘친다. 크기는 세로 12m에 가로 6m 정도이고 쌍여닫이식 출입문이 세 방향으로 나 있다. 바닥은 아다가 장담한 대로 말랑하고 천장은 높다랗고 천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램프의 불빛이 전략적인 각도로 작품들을 비추고 있다. 방 한가운데는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자리에는 중국어로 된 관람객용 지도가 버려져 있다. 벤치를 지나니 비어있어서 더 눈길을 끄는 벽 위로 한 쌍의 철사가 느슨하게 들이운 모습이 보인다. 아다가 그것을 의식하고 이야기한다. 벽면에 붙은 라벨의 서명을 보면 이곳이 충격적인 범죄 현장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가 있는 쪽을 그녀가 몸짓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프란체스코 그라나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보존연구원이 청소를 하려고 가져갔어. 그게 아니라면 어디론가 대여돼서 반출됐거나 큐레이터 사무실에서 살피는 중이거나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일 수도 있겠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이런 라벨이 남아있을 거야. 우리는 관람객이 그림에서 약 1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쳐져 있는 정강이 높이의 방지선을 따라 서성이며 관리해야 할 다음 전시실로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보티첼리가 가장 유명 인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더 많은 피렌체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들어찬 조금 작은 세 번째 전시실이 있다. 여기까지가 오전 10시까지 순찰할 영역이고 이후에는 그 다음 3개의 전시실로 이동할 것이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아다는 한결같이 스타카토처럼 강조하는 말투로 강의를 이어간다. 이건 복잡할 것 없는 일이야, 젊은 양반. 하지만 바보같이 굴어서도 안 돼.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성가신 일을 허수아비처럼 쫓아버려야 해.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알아서 처리해. 만약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사령실에 통보하고 교육때 배운 프로토콜을 따라야 돼. 우리는 얼간이들이 경찰 역할을 하게 만들 때 빼곤 경찰이 아니야. 다행히도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아침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마음이 갔어요. 왜 하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일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 수많은 직업 중에 가장 조용하고 단순한 일을 선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상처들도 많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면의 아픔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요. 이 책의 주인공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는 모든 걸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해결 방법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주인공과 함께 숨을 고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책을 덮으면서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일 하나쯤은 꼭 붙잡고 있어도 괜찮다고요. 그게 또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요. 누구도 매트를 처음 방문했던 때를 잊지 못한다. 그때 11살이었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시카고 외곽에 있던 집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왔다. 아득하게 들리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까지 지하철을 타고 간 긴 여정과 동화책 같았던 동네의 느낌이 기억난다. 제복을 입은 문지기, 자랑스럽게 솟아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파크 애비뉴, 메디슨 애비뉴에 이어 5번가까지 넓고 유명한 거리들, 입구의 넓은 돌계단이 처음 본 매트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유추하면 우리는 이스트 82번가를 따라 미술관으로 향했던 것 같다. 돌계단은 어느 색소폰 연주자에게 원형극장 무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기둥이 많은 매트의 정면은 고대 그리스 양식 같은 인상을 주어 놀라우면서도 친숙했다. 오히려 마법 같았던 것은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건물이 점점 더 넓어 보여서 미술관 앞 핫도그 트럭과 물을 뿜는 분수 옆에서도 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너비 따위는 가늠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다. 우리는 대리석 계단을 올라 문지방을 넘어 그레이트홀로 들어섰다. 전형적인 몰인형인 어머니는 자신이 적당한 기부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로비를 돌아다녀 보라고 권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못지않게 웅장한 로비는 기차역에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 안쪽 입구를 통해 눈이 부시도록 하얀,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시대 것인 듯한 조각상들을 볼 수 있었다. 반대편 입구 너머로는 모랫빛 무덤이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서 고대 이집트로 가는 길이 분명했다. 정면에는 넓고 곧은 장엄한 계단이 범선의 돛처럼 크고 팽팽한 형형색색의 캔버스에 닿도록 뻗어 있었다. 입장권 대신 받은 양철 배지를 옷깃에 꽂고 다니 계단을 오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미술에 관해 내가 아는 건 모두 부모님에게서 배웠다. 대학생 때 부전공으로 미술사를 공부한 어머니 모리는 자신의 아마추어적 열정을 형 톰과 누이 미아, 그리고 나에게 전도했다. 우리는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시카고 미술관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곳에서 마치 도둑질을 준비하는 도굴꾼들처럼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며 살금살금 걸어다니곤 했다. 어머니는 시카고 극단 소속 배우였는데 시카고 극단에 관해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화려하거나 영화롭기보다 근면과 굳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면 배우 친구들이 그녀를 모린이 아니라 모라고 부르며 반기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다. 또 공연장에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밝아지는 장면을 보며 밖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신성한 놀이를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세상에는 늘 있다는 것을 깨닫던 날들이 생생하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큰 침대에 다 같이 모여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을 읽곤 했는데 거대한 괴물이 튀어나와 우리 머릿속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게 만드는 이 책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미술은 달빛 가득한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좀 더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 나름대로 여러 교훈을 주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지방은행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세상 모든 미스터 포터를 본능적으로 경멸하는 현대판 조지 베일리였다.
프랭크 캐프라 감독의 영화 멋진 인생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미스터 포터는 돈만 탐내는 속물이자 권력욕에 사로잡힌 악역이고, 조지 베일리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성품이 특징인 주인공이다. 아버지는 일과가 끝난 후 집에 있던 업라이트 피아노를 몇 시간이고 연주하곤 했다. 그는 피아노를 사랑했다. 한동안 자동차 범퍼에 피아노라고만 적힌 스티커들을 붙여놓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은 그 자체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록 뛰어난 실력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음악인의 양대 산맥인 바흐와 듀크 엘링턴의 음악을 다소 불안정할지언정 수줍어하지 않고 연주했다. 그리고 연주하는 내내 음악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예술가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내 생각은 분명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매트를 처음 방문했던 날, 나는 다음 모퉁이를 돌면 더욱더 놓칠 수 없는 광경이 계속 펼쳐질 거란 생각에 선두에 서서 엄청난 속도로 미술관을 통과했다. 1880년에 개관한 이래 미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이 미술관은 부속 건물에 또 부속 건물을 이어짓는 식으로 무질서하게 확장돼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난데없이 펼쳐지곤 했다. 우리는 꿈속에서 저택을 탐험하듯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방황했다. 방들이 우리 앞으로 호련히 나타났다가 뒤로 소리 없이 사라졌고, 두 번째 방문하는 전시실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낯설었다. 소용돌이 같던 그날, 명확히 기억나는 작품은 단 2점이다. 그때까지 나는 파푸아 뉴기니의 아스마트 부족이 만든 나무 조각, 그 중에서도 기둥 하나당 사고 야자나무 한 그루씩을 써서 만든 토템폴만큼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은 보지 못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한 토템폴은 문신한 남자들을 서로의 어깨 위로 쌓아 올린 뒤 가장 위에 있는 남자의 성기를 야자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넓어지도록 조각한 것이다. 그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옛 거장전시관에서 피터르 브리얼의 1565년 작품인 곡물소학, 7, 8월 농촌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총 6점으로 구성된 사계절 시리즈의 일부다.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근본적으로 예술만이 지닌 특별한 힘에 반응하듯 그 위대한 그림에 반응했다. 다시 말해 그림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음에도 이미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그때는 내가 느낀 감상을 말로 분출할 수가 없었다.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 그림의 아름다움은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물감과도 같이 과묵하고 직선적이며 물질적이어서 생각대로 번역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나의 반응은 새 한 마리가 가슴속에서 퍼덕이듯 내 안에 갇혀 있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직도 늘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경비원으로서 수많은 방문객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신비로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6월, 형이 세상을 떠나자 나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11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고 찢어지는 듯했다. 한동안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남았던 질문은 왜 하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두오모 성당을 처음 마주한 순간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골목길 사이로 보이던 성당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와 하는 감탄사만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주는 위압감이 사람을 정말 한없이 작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들었어요. 미술이나 건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끝도 없고 또 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절대 지루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언제 가도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 안에 들어서면 내 마음도 덩달아서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주인공에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저 거대한 아름다움 곁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덜 혼란스러워지는 장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 완벽한 고요가 건네는 위로. 아침은 늘 쥐죽은 듯 고요하다. 더욱이 미술관 문을 열기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근무구역에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어 나를 속세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을 만큼 강렬한 환영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천 명에 달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전시실 하나하나를 섭렵하면서 모두 세어본 결과 정확히는 8,496명이었다. 전시관을 크게 확장한 다음에는 숫자가 달라졌지만 여기에는 배경에 나오는 아기 천사, 투우장의 관객, 개미 크기의 곤돌라 사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 모두 셀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면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하지 못해서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의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1230년대에 태어난 성모 마리아와 그녀 품에 안긴 아기 예수, 성모와 성자, 중세 이탈리아의 화가 베를린 기에로의 작품으로 알려진 단 2점 중 하나. 고대 철학자의 복식을 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특징이다. 이고 가장 젊은 주민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1820년에 탄생시킨 초상화 속 인물이다. 그 이후 그림들은 여기서 훌쩍 떨어진 미술관 남쪽 끝에 산다. 거기는 현대세계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전시관이다. 대외적으로는 기계의 힘, 자본주의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이름의 민족국가가 등장하고 예술계에서는 사진과 튜브에 든 기성품 물감이 등장한다. 옛 거장전시관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쪽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도사린 위험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밤이면 성문을 닫는 중세 도시에 사는 장인, 실크 스타킹 차림에 누구누구 부인을 아련하기 위해 애를 끓이는 궁정의 신사다. 혹은 신앙심이 두터운 수도사, 앞장서서 제국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사람, 막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이 고용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초상화 화가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현대인으로서는 모두 상상력을 극한까지 펼쳐야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옛 거장 중 우리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고야만 해도 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건 그중 한 명뿐이다. 전시관을 거닐다 보면 낯설고 먼 땅을 여행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옆구리를 찌르는 동반자도 없이 혼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도시를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몰입도 높은 경험인지를 알 것이다. 가로등, 작은 물웅덩이, 다리, 교회, 1층의 난 창문 사이로 슬쩍 들여다보는 광경에 자신이 녹아서 스며드는 느낌 말이다.
살아 숨쉬는 듯한 이국적인 디테일은 물론이고 날개를 퍼덕이는 평범한 비둘기까지 이상하리 많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리를 걷는다. 어딘가 시적이다.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 거리를 누비면 마법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뇌가 반쯤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정말 그 정도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림이 짠 하고 커튼을 열어 안을 보여주는 건물 1층 창문처럼 보였다. 보통 한 전시실에는 내면의 벽에 걸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금테를 두른 창문이 나 있다. 어느 창문은 돌벽을 단숨에 뚫고 바깥으로 이어져 굽이치는 언덕과 요동치는 바다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창문은 창틀에 턱을 받치고 들여다보라는 듯 집안 광경으로 초대한다. 혹은 고개를 들면 빤히 쳐다보는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창문도 있다. 그들은 코를 유리에 박다시피 하고 이곳을 바라본다. 그렇게 조용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벼 남아있는 졸음을 쫓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 훗날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비가 된 마리아 테레사 왕녀를 그린 초상화, 스페인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대작 시녀들로 유명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이다. 가 있었다. 작품을 보는 순간 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를 세운 다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총명함을 바로 눈앞으로 가져와 보여주는 마법 말이다. 정말 독특한 얼굴이다. 마리아 테레사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이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눈을 가졌다. 예쁘거나 활발한 편은 아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고 무엇을 보여주지도 감추지도 않는 모습이지만 꽤 솔직하고 침착해 보인다. 자신의 이상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후퇴나 양보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듯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이 책은 작가의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명확한 위로의 말이나 교훈을 건네주진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공간에 서 있는지, 어떤 장면들을 지나치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수많은 미술 작품들을 하나씩 찾아보게 되고 그 의미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다가 어느새 페이지를 막 넘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위로받아야지 라고 마음먹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도 그 점일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나를 설득하는 대신 수많은 예술작품과 고요한 장면들 사이를 거닐게 하면서 독자가 스스로 치유의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다 읽고 나서도 마치 미술관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나온 것처럼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이 책은 다 읽고 나서도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나로도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조금 멈춰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이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공간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책 선물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라며 좋은 밤 되세요.